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서쪽 창으로 낮게 들어오던 빛이 사그라들자 차분히 가라앉아 있던 연구소의 공기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연구원들은 하나둘 컴퓨터에서 로그아웃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는 내게 다가와 내가 보고 있던 책을 살폈다. 오즈의 마법사구나. 재밌니? 네, 벌써 3번째 읽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철이는 주인공이 멀리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좋아하는구나. 서유기, 반지의 제왕도 자주 읽잖아. 듣고 보니 그랬다. 오즈의 마법사에서는 어떤 캐릭터가 제일 좋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는 어릴 때 겁쟁이 사자를 제일 좋아했어. 사자인데 겁이 많다니 귀엽잖아? 자, 이제 그만 집에 가자. 가서 마저 읽으렴. 남아서 계속 일을 할 연구원들은 아빠가 퇴근하기 전에 이것저것을 묻고 지시를 받았다. 그는 별것 아닌 질문에도 신중하게 대답했다. 연구소 밖에는 미리 불러둔 모바일 캡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율주행하는 캡슐에 탑승하기만 하면 캠퍼스 안에 있는 집까지는 금방이다. 일찍 퇴근해 정원 일을 하는 사람들, 아이와 함께 플라잉 디스크를 던지며 노는 사람들이 보였다. 옆집에는 얼마 전부터 인도 출신의 수학자가 이사와 살고 있었다. 수학자는 정원을 손질하다 우리와 마주치자 손을 흔들어 주었다. 열린 문틈으로는 희미하게 강황 냄새가 풍겼다. 수학자는 3살짜리 딸과 귀여운 새끼 돼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딸보다는 돼지 자랑을 더 많이 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른다는 것이다. 집으로 들어가니 언제나처럼 고양이들이 우리를 반겼다. 꼬리를 빳빳이 세운 녀석들은 애옹애옹 울면서 머리를 정강이에 비벼댔다. 데카르트, 칸트, 그리고 갈릴레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큰 의미는 없었다.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선택을 주제로 받은 아빠식 장명법이었다. 늘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어 마치 깊은 사색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데카르트, 정확한 스케줄에 따라 먹고 자고 싼다고 해서 칸트라고 명명되었다.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툭하면 밀어 떨어뜨리는 녀석은 마치 낙하 실험을 하는 것 같다고 하여 갈릴레오가 되었다. 녀석이 늘 올라가 있는 캣타워는 피사의 사탑으로 불렸다. 내 이름 철이도 철학에서 따온 것이라고 했다. 칸트와 갈릴레오는 어미를 잃고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아빠가 산책길에 발견해 데려왔다. 고양이는 그에게 지적 자극을 주는 존재였다. 이 유연하고 민첩한 포유동물은 수천 년 전과 똑같이 거리에서 인간의 동정심을 자극해 살아남았고 그런데도 개나 말처럼 충분히 길들여지지 않았다. 고양이는 인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에 맞춰 행동을 하지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야. 타고난 나르시시스트거든. 주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거나 절대적으로 복종한다거나 하지 않아. 그런데도 이놈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인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 이기적인 인간은 다들 싫어하면서 왜 자기밖에 모르는 고양이한테는 사족을 못 쓰는 걸까? 완벽한 고양이 로봇을 만드는 것은 그의 오랜 꿈 중에 하나였다. 개를 닮은 로봇은 양산되고 있었지만 고양이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립적이고 도도하면서도 인간의 사랑을 듬뿍 받는 로봇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사람들은 그런 로봇 고양이를 구매할까? 그는 꽤 오랫동안 취미삼아 고양이 로봇을 설계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녀석이 바로 데카르트였다. 연구소 엔지니어들도 모두 고양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시간을 내서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었다. 다들 고양이에게 바라는 게 달라 데카르트의 성격을 설정하는데 꽤나 애를 먹었다. 애교가 넘쳐야 한다. 아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아니다. 고양이는 고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잠을 많이 자야 한다. 아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소비자들이 지루해한다. 여러 의견이 충돌했다. 데카르트에 대해 그는 딱 하나만 주장했고 나도 거기에 동의했다. 욕심 많고 이기적이어야 돼. 고양이는 그래야 귀여워. 그러나 사공이 많은 배는 산으로 갔다. 데카르트는 이도 저도 아닌 그냥 좀 모자란 고양이가 되었다. 데카르트가 집에 오던 날 칸트와 갈릴레오는 처음에는 털을 부풀린 채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데카르트를 받아들였다.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식탐도 없는 데카르트를 녀석들은 좀 덜 떨어진 어린 고양이로 여겼다. 우리는 고양이들을 차례로 쓰다듬어 준 다음 전날 먹다 남긴 라자냐를 데워 먹었다. 남은 음식은 생분해되는 그릇과 함께 중앙집중처리센터로 보내졌다. 설거지는 언제부터인가 내일이 되었지만 일이랄 것도 없는 게 모든 것을 쓸어 모아 주방 한 구석에 있는 튜브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었다. 사용한 뒤에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튜브의 뚜껑을 반드시 닫아주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고양이들이 들어간다고 아빠는 여러 번 강조했다. 뚜껑을 닫고 버튼을 누르자 슈욱 하는 상쾌한 소리와 함께 남은 음식과 식기가 눈앞에서 사라졌다. 휴먼 매터스에서는 모든 게 이런 식이었다.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은 간단하게 어디론가 보내버릴 수 있었다.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바깥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몰랐고 알 필요도 없었다. 이곳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의 보호 아래 선택받은 소수가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아가는 일종의 섬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다. 손을 깨끗이 씻은 나는 이제 장난감 낚싯대를 휘두르며 고양이들과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아빠가 하루 중 유일하게 환히 웃는 때였다. 잡아봐야 먹을 수도 없는 깃털을 잡겠다고 펄쩍펄쩍 뛰는 고양이들은 그의 고단한 일과가 비로소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기분 전환제였다. 새 학자 고양이는 곧 이 깃털 사냥에 흥미를 잃더니 갑자기 자기들끼리 쫓고 쫓기기 시작했다. 갈릴레오가 칸트를 쫓고 칸트는 모른 척 외면하고 있는 데카르트를 덮쳤다. 그 결과 세 놈이 모두 흥분하여 사방으로 우다다다 내달리기 시작했다. 저는 이젠 데카르트가 로봇이라는 것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 다른 양이들의 행동을 학습해서 그런 거겠죠? 데카르트만 학습을 하는 건 아니야. 자세히 살펴보면 칸트와 갈릴레오도 데카르트의 행동을 보고 따라한단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비슷해지는 거야. 서로 닮아가는 거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산책 나갈 준비를 했다. 요즘 살이 찐다며 저녁을 먹은 후에는 운동 삼아 동네를 걸어다니곤 했다. 그러나 다녀오면 다시 배가 고파져서 야식을 먹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오히려 역효과였다. 수백만 년 전 하루 종일 초원을 달리며 살도록 진화한 인간의 몸은 여전히 끝없는 활동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지 않으면 살이 찌고 피가 달고 걸쭉해지면서 혈관이 막혀버린다고 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손바닥만한 포플러 낙엽들이 떨어져 뒹구는 거리 위로 주황색 노을이 지고 있었다. 저도 가면 안 돼요? 그날따라 나는 집안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던 참이었다. 그러나 아빠의 표정이 바로 굳어졌다. 아침에 운동 다녀왔잖니? 자주 나가는 건 위험해. 웬만하면 그냥 집에 있으렴. 나라 어디선가 일종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날마다 정부군이 산악지역의 게릴라를 소탕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평양과 서울 시내에서도 테러가 잇따랐다. 그때마다 정부는 테러에 가담한 테러리스트와 조직을 반드시 찾아내 응징하겠다고 경고했고 사살한 시체들을 거리에 나란히 눕혀놓았다. 가오리를 닮은 마른 목골의 대형 전투 드론들이 연구소 상공을 지나가곤 했다. 그러나 휴먼 매터스의 캠퍼스는 언제나 평화롭고 안온했기 때문에 실감은 전혀 나지 않았다. 마치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게임처럼 느껴졌다. 여기는 휴먼 매터스 캠퍼스잖아요. 누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테러를 하겠어요? 세상 일을 누가 알아? 그럼 마당은 나가도 되죠? 그는 그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가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다. 묵시적 허락으로 해석한 나는 스니커즈를 대충 구겨 신고 마당으로 나갔다. 인도 수학자는 그때까지 정원에서 허리를 굽힌 채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귀찮지 않으세요? 그런 걸 왜 손수하세요? 내 질문에 그녀가 허리를 폈다. 기분 전환이 되거든. 이렇게 재밌는 걸 로봇을 시킬 수는 없지. 그녀는 문득 서쪽을 보더니 자기가 떠나온 벵골의 하늘 같다고 말했다. 대동강 하구의 하늘이 오렌지빛으로 장엄하게 물들고 있었다. 노을은 왜 생겨요? 내 질문에 그녀가 대기의 산란 현상이니 빚의 굴절이니 하는 말을 주워 섬겼지만 잘 알고 하는 말 같지는 않았다. 내일 아침 노을의 모양을 수학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수학자는 허리를 젖히며 고개짓했다.
저 호스의 버튼을 누르면 너한테 물이 날아갈 거라는 것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하지만 날아가는 물방울들이 어떤 모양일지는 모른단다. 충분한 데이터, 그러니까 정말로 충분한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내일 아침까지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서 노을이 정확히 무슨 색일지 어떤 모양일지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단다. 그건 마치 커피에 크림을 떨어뜨린 후에 정확히 어떤 모양으로 퍼져갈지를 예측하는 것과 비슷해. 예측할 필요가 없어서일 수도 있어. 노을 같은 무해하고 장엄한 카오스는 그냥 감상하면 그만이야. 뭐하러 예측을 하겠어? 노을이 우릴 죽이는 것도 아닌데. 정말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네요.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것도 확실한 사실은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미래를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미래라는 말이 뭘 의미하느냐에 달렸어.